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주택가. 30년 된 단층 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골목길에서 김순자의 집만은 유독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담장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비추고 있었어요. 똑딱 똑딱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1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유리창 너머로 골목길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에 쥔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고닫고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어요. 오늘은 마음이 괜히 분주했습니다. 민우가 새 아내를 데리고 오는 날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녀는 옷깃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우, 김민우 45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잃고 홀로 자신이 키워낸 외아들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방황으로 경찰서에서 데려온 날, 군 입대 전날 울먹이며 안기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와 엄마 하며 안겼던 순간까지 한 장면 한 장면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동시에 아득히 먼 예실 같기도 했어요. 아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까요. 순자는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30평 남짓한 이 집은 겉보기에 평범한 서민주택이었어요. 오래된 가구들, 20년 넘은 TV, 손때 묻은 소파까지.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렸을 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반가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조금 다른 톤이었어요.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달콤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어서 와라. 많이 기다렸다. 순자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안에도 수지는 계속해서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보일러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차와 곶감,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떡을 내놓았어요. 세 사람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은 어때? 새로 결혼한 사람들 배려해주나? 순자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과장으로 승진한 지도 2년 됐고, 일도 안정적이에요. 민우는 대답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집안 곳곳으로 향했어요. 거실 장식장, 벽에 걸린 액자들, 심지어 장롱까지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출신이야? 부모님은 뭘 하시고? 저는 부천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지내다가 민우 오빠를 만났어요. 수진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 사이에도 눈은 쉬지 않고 집안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특히 거실 한쪽 모서리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유독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 편하게 지내렴. 순자는 따뜻하게 말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웃음이 오가던 그 시간이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순자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건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특히 민우는 결혼 전까지도 독립을 중요시하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그래도 괜찮겠니? 너희끼리 사는 게 편할 텐데. 신혼인데.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수진이 재빨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더 좋죠. 어머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너무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마치 미리 연습해온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 너희들 불편하지 않을까? 전혀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수진의 말에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래 묻어둔 비밀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은 그녀의 평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민우와 수진이 돌아간 후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두 사람의 행동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수진이 화장실에 간다면서 복도를 지날 때 안방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안쪽을 들여다보던 모습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민우가 물을 마신다면서 부엌에 갔다가 찬장 위쪽을 유심히 바라보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순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실 한쪽 모서리에 있는 오래된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용한 그 장롱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옷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남편 김철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재산. 그리고 순자 자신이 평생에 걸쳐 극비리에 모아온 돈들. 그것들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땅 문서들, 예금 통장들, 주식 증권들이 오래된 나무 상자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가치는 무려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철수는 생전에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었어요. 겉보기에는 그저 그런 동네 가게였지만 실제로는 1980년대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이 논밭이던 시절 남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할 때 묵묵히 땅을 사모았어요. 순자야, 이 땅들이 언젠가는 금덩어리가 될 거야. 남편의 말을 믿고 함께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하나씩 사들인 그 땅들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자 자신도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해왔었어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우량주들을 꾸준히 매수했고 한 번도 팔지 않고 30년간 보유했습니다. 그 주식들이 지금은 수십 배로 불어나 있었어요. 정확한 계산으로는 마이너스 강남 아파트 두 채 45억 원, 마이너스 판교 땅 1필지 20억 원, 마이너스 주식 28억 원, 마이너스 예금 7억 원, 총합 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순자와 재무관리사 박영수 실장뿐이었어요. 심지어 아들 민우조차 어머니가 그런 거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철수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야,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해. 끝까지 감춰야 한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민우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해. 왜요? 민우는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른가? 오히려 더 위험해. 돈을 알게 되면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고 돈주머니로 본다오. 내가 사업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그때는 남편의 말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친아들이 그렇게까지 변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말이 옳았다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웃집 박 씨의 경우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1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재산을 모두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조차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우가 결혼을 했고 며느리까지 함께 살겠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말해야 하는 걸까? 민우와 수진이 함께 살겠다고 한 것도 어쩌면 하늘이 주는 계시일까? 순자는 망설이며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온 그 상자를 봉투를 하나씩 열자 통장과 서류가 가지런히 나타났습니다.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들, 주식 증권들까지 모든 것이 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민우야, 내가 이걸 알면 얼마나 놀라겠니?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될 텐데.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지, 며느리와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곧 남편의 경고가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도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다음 날인 일요일, 민우와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왔어요. 어머니, 며칠만 함께 지내보면서 서로 적응해보면 어떨까요? 민우의 제안이었습니다. 순자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좋다. 며칠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3세대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겉보기에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민우는 평일에 출근했고 수지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부지런함과 요리 실력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된장찌개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아, 이 맛. 우리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랑 똑같네? 아, 그래요? 민우 오빠가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런가 봐요. 수진의 대답이었지만 순자는 의아했어요. 민우가 아버지의 요리 취향까지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순자는 점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민우와 수진의 시선이었어요. 두 사람은 자주 눈빛을 주고받았고 마치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진의 행동이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집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있었거든요. 청소한다면서 서랍을 열어보고 정리한다면서 찬장을 뒤지고 심지어 안방 장롱 주변도 자주 서성거렸습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순자가 나타나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거나 화제를 바꾸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안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위한 기도였죠.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숨긴다고?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뭔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 순자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평생 아버지 철물점 도우면서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그런데 이상해. 생활하시는 걸 보면 여유가 있어 보여. 옷들도 비싸 보이고, 차 세트도 고급이고. 수진의 관찰력이 예상보다 날카로웠어요. 그건 오래 써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내 눈은 속지 않아. 분명 뭔가 있어. 순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어머님이 평소에 뭘 하시는지, 어디를 자주 가시는지. 그건 너무 괜찮아. 자연스럽게 하면 돼.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니, 그리고 그 의심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니, 다음 날부터 순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감시는 날로 치밀해져 갔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순자는 평소처럼 동네 복지관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급하게 가져가려던 약을 깜빠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여보, 이것 봐. 수진의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복도로 다가갔어요. 뭐야? 장롱 뒤쪽에 뭔가 있어. 나무 상자 같은 게.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자? 응. 근데 잠겨 있어. 열쇠가 어디 있을까? 설마. 분명히 중요한 게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숨겨놓을 이유가 뭐겠어?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큰 소리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온 것 같은데? 어머님이신가? 안방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린 후 수진이 태어난 척하며 나왔어요.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복지관은 안 가셨나요? 약을 깜빠먹어서 다시 왔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방 청소를 좀 하고 있었어요. 내 방을 왜 청소해? 아, 그냥 며느리로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한 후 세 사람이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우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너희들 혹시 뭔가 찾고 있는 거 아니니? 민우와 수진이 순간 굳었습니다. 뭘 찾는다고요? 모르겠다. 그냥 느낌이 그래서. 어머님, 저희가 뭘 찾겠어요. 그냥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수진이 변명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우와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너희들이 뭔가 찾고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게 뭔지도 안다. 어머님, 조용히 들어. 나한테는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 민우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큰 재산이신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100억 원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것과 내가 주식으로 번 돈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된다. 어떻게 그런 큰 돈이 있으실 수가? 민우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철물점만 한 게 아니야. 부동산 투자도 했었어. 1980년대부터 강남 땅을 사모았지.
그리고 나도 주식 투자를 30년간 해왔고,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유언이 그랬어.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끝까지 감추라고. 그 순간 민우와 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놀라움에서 점차 계산적인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 돈은 언젠가 다 내 거지. 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곧 남편의 경고가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러나 이 선택이 옳은 걸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도가 자신을 어떻게 삼킬지. 며칠 동안은 겉보기에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점점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침마다 민우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면서도 현관에서 수진과 나누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나간 후에도 수진은 한참 동안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수진은 살림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김순자는 며느리의 부지런함과 요리 솜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끓이는 솜씨가 남달랐거든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방식대로 끓였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의아했어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편의 취향을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어 보니 정말로 남편이 좋아했던 그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그래, 참 맛있구나. 순자는 국물을 떠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주어서 참 다행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민우가 아버지의 요리 취향까지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수진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알아낸 걸까? 그런 작은 의심들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3세대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민우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고 다정했고 민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김순자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방에 있을 때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수진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유독 특정 장소들을 자주 기웃거리는 것이 신경 쓰였거든요. 안방의 장롱 근처, 거실 서랍장, 부엌 찬장 윗칸까지 청소나 정리를 한다는 핑계로 그런 곳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순자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장롱 속 나무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보관된 통장과 문서들, 그리고 남편이 임종 직전에 남긴 경고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30년 전 남편 김철수가 임종을 앞두고 했던 마지막 당부가 생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철물점 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1980년대부터 강남 일대 부동산에 투자해온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자 자신도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순자가 보유한 재산은 부동산 65억, 주식 28억, 예금 7억으로 총 1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였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순자와 재무관리사 박영수 뿐이었습니다. 혹시 민우와 수진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심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안방에서 평소처럼 돌아가신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거든요. 여보,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묘한 계산과 관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 5억쯤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물려주시면 좋잖아. 수진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말투가 마치 이미 자신들 것인 양 당연하게 들렸어요. 순자는 기도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집이 전부일까? 어머님이 다른 건 없으실까? 민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큰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다른 재산은 없으시잖아. 어머님이 평생 철물점 도우면서 사셨는데 뭐가 더 있겠어? 수진의 분석적인 목소리였어요. 결국 이 집이 전부겠지. 민우의 말은 순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그렇게 당연하게 그리고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다니.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우리 거지. 다른 상속자도 없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순자는 충격과 실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라고 받아들인 수진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순자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상시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뭘 그렇게 속닥속닥 얘기하니? 민우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냥 앞으로 계획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여기서 정말 잘 모셔드릴게요. 수진이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들렸어요.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을 알고 나니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맴돌았어요.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함께 살자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작은 변화들을 예리하게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인사에 담긴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민우와 수진 모두 뭔가 의식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순자와 눈이 마주칠 때면 잠깐 시선을 피하곤 했어요. 식탁에서의 침묵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민우가 직장 얘기를 하고 수진이 동네 소식을 전하며 활기찬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마치 서로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의 짧은 스침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정감 있던 시선이 이제는 뭔가 탐색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특히 수진의 경우 순자가 어디에 무엇을 보관하는지, 평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미세한 변화들이었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한번 의심을 품고 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청소한다며 서랍을 열어보는 모습, 민우가 무심한 척하면서도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시선, 두 사람이 나누는 의미심장한 눈빛들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가 복지관에 갔다 일찍 돌아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안방 장롱 앞에서 뭔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순자의 발소리를 듣고 재빨리 다른 일을 하는 척했지만 이미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속 나무 상자를 확인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혹시 들키지는 않았을까? 혹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보이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었거든요. 며칠간 이런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탐색하는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평상시보다 더 자주 집안 곳곳을 살펴봤고 수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순자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탐색했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순자였습니다. 평생 믿고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갈등이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우가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더니 굳은 얼굴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진이 준비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된장찌개에서 나는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국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민우의 표정은 평소의 다정한 아들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수진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나온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정하고 격식적이었어요. 순자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말이 나올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이 집에서 둘만 살고 싶습니다. 순자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더 컸어요. 뭐라고? 이 집은 내 집인데. 귀를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니, 그것도 친아들이. 그때 수진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요즘 누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저희도 불편합니다. 수진의 말에 순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잘 모셔드리겠다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수진아, 너까지 그런 말을 하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복받쳐 올랐어요.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신혼인데요. 서로 편해야 하지 않겠어요? 수지는 감정을 절제한 채 말했습니다. 마치 사업상 협상을 하는 것처럼 차갑고 이성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우가 마침내 자신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어머니가 물려주실 거라곤 이 집밖에 없잖아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제 거니까 저희가 사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어지러웠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받아들인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민우야,
내가 그런 말을 하니? 순자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널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현실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민우의 말에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이 칼날처럼 순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쉽게 버리다니. 순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숨조차 막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겨우 내뱉은 한마디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답이니? 하지만 민우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의 여지도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민우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었지만 어머니와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고 식탁 위의 음식들은 모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밤새 열이 나서 끙끙거릴 때 식은 땀을 닦아주며 간병했던 날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던 시간들,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함께 울며 기뻐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바친 사랑과 정성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잠시 후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소중히 보관해온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초를 불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찍은 기념사진, 중학교 졸업식 날의 자랑스러운 표정까지 그 모든 장면이 눈물에 젖어번져 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순자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모두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순자는 사진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음만으로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른 뒤 그녀의 눈빛은 점차 달라져 있었어요. 절망과 슬픔이 서서히 분노와 결의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더는 속지 않겠다. 순자는 사진첩을 덮고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지킨다. 그 순간 순자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7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김순자라는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라는 것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7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가겠다고. 아들을 위한 인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그날 오후 순자는 장롱으로 다가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온 그 상자를 말이에요. 상자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들, 주식 증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김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 판교 땅 1필지, 그리고 30년간 꾸준히 보유한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우량주들까지. 정확한 계산으로는 부동산 65억, 주식 28억, 예금 7억으로 총 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민우와 수진이 5억 원짜리 집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자신을 버리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들의 진심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재무관리사 박영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온 유일한 조력자였어요. 박 실장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지만 순자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서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강남에 좋은 오피스텔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는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박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25층 고급 오피스텔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안이 철저하고 시설도 최신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었을 때도 순자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 계약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그런 거금을 주저없이 결정하는 순자의 모습에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70세 나이에 처음으로. 그날 밤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짐을 쌌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짐이었어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 70년 인생의 무게가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겨 있다는 게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순자는 추억 하나하나를 정리했어요. 민우가 어렸을 때 발열로 끙끙거릴 때마다 밤새 간병했던 그 침대, 남편과 함께 고민하며 샀던 작은 화장대,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붙은 거울까지. 모든 것이 아련하면서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과거였습니다. 가방을 닫으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김순자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민우와 수진이 잠든 시간에 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 동안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함께 깃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어제 저녁 식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민우가 좋아한다며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 수진이 칭찬했던 반찬들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두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할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는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였어요. 민우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다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짧은 글귀에는 70년 인생의 한과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불빛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스치는 시원한 바람, 멀리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까지. 70년 동안 살아온 서울이지만 지금 보는 풍경은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았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여행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긴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 그 말에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오전 7시 강남역 근처 25층 고급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의 위용도 압도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에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순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통유리 창으로 펼쳐진 서울 전경이 장관이었거든요. 5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 최신식 가전제품들까지 완비된 새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 모든 공간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넓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을 때 순자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 아래 펼쳐진 도시는 무수한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각의 건물,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삶과 꿈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격스러웠어요. 오전 10시쯤 민우가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주말이라 여유롭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안방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고 옷장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어요. 쪽지를 읽은 민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나와 상황을 파악했어요. 설마 정말로 나가신 건 아니겠지?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민우는 당황해서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민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폰은 꺼져 있었는데 전화를 받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김순자 씨 아들분이세요? 어머님이 새 번호로 바꾸시면서 이 메시지만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잘 지내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요.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떠나신 것이고 심지어 연락처까지 바꾸셨다는 것을. 그날부터 민우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1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통화 불가였고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메시지는 모두 읽히지 않으므로 표시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우는 점점 초조해졌고 수진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어머니가 며칠 삐져서 친척집에 가 계시다가 돌아오시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후 민우는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초조함과 불안, 그리고 후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와 연락하던 유일한 창구였던 재무관리사 박영수 실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박 실장은 30년 넘게 가족과 알고 지낸 사람이었거든요. 박 실장 사무실에 찾아간 민우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실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박 실장은 민우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과연 자신의 실수를 진정으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어머니가 그리워서일까요? 박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혹시 어머님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재산이요. 집 한 채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그 순간 박 실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을. 박 실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우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예금만 28억 원, 부동산이 65억 원, 주식이 7억 원, 총 100억 원 이상이지요. 뭐라고요? 100억 원. 민우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큰 부자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모신 겁니다. 당신이 알지 못한 동안에도 어머님은 묵묵히 미래를 준비해 오셨어요.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제야 민우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엄청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가진 어머니를 내가 집에서 쫓아냈다고? 박 실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평생 당신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그 많은 재산도 결국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난 그걸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민우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친척집, 복지관, 평소 자주 가시던 교회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야 박 실장을 통해 어머니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25층 오피스텔 앞에 서자 민우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사시는 어머니를 자신이 내쫓으려 했다니, 자신의 무지와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민우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인터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단호했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순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민우는 오열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날 내쫓던 그날의 눈빛.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 민우야, 이제 그만해. 각자 살자.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은 꺼졌습니다. 민우는 1시간 넘게 건물 앞에서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다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외로웠습니다. 70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어요. 25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혼자만의 식사를 즐기기도 했어요.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화센터에서 요가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설레었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순자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실현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새희망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순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자세한 계획을 물어봤어요. 변호사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위한 장학 사업입니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겪은 길을 다른 이들은 조금 덜 힘들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순자의 결심 뒤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처럼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도 배신당하는 어머니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어요. 재단 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순자는 꼼꼼히 모든 과정을 챙겨나갔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도움을 줬지만 재단의 방향과 철학은 순자가 직접 세웠어요. 특히 장학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선발하기로 했어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들까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새 희망 재단 개소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기자들,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카메라 불빛이 번쩍거렸지만 순자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화려한 무대나 현란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진심을 전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순간들, 70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던 세월들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새희망 재단은 설립 직후부터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장학생들과 부모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감사의 편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순자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승화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순자는 매주 재단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서류상의 후원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가 되어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말아요. 순자는 아이들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엄마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순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다면 자신의 인생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단 활동을 통해 순자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 때의 만족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기쁨,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보람,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삶을 산다는 자유로움까지 70세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어머니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재단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어머니들과 연결되었거든요. 순자는 그런 어머니들을 위한 상담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부모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공간이었어요. 저도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서요. 딸이 결혼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손자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자신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처받은 어머니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우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편지는 진심 어린 사과로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편지를 읽은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우야,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 하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재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신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일로 승화시키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내가 이렇게라도 깨달아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접어넣고 순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새희망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학재단이 되었어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73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재단 일을 보고 저녁에는 피아노를 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변화는 순자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 불안하고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순자는 25층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3년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순자가 도운 아이들도 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머니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70살에 찾은 진짜 자유.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그 말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녀의 용기, 상처를 희망으로 바꾼 그녀의 지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새 희망재단은 더욱 확장되어 전국 2,0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건강하게 재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을 돕는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민우는 그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멀리서나마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순자는 만족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가 재단에서 장학생들과 만나고 있을 때였어요.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순간 순자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자신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아이가 꿈을 이뤘다. 내가 겪은 아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인생이란 참 신기하다. 7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데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자. 나를 위해,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외롭지 않았어요. 그중 어디선가는 자신이 도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이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어머니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었거든요. 김순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을 수 있다는 것,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김순자 여사가 75세에 깨달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도 아름답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아름답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할 때 완성된다. 이것이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